오직 SF 나빠쇼. 감독 자체가 남아공 출신이에요. 남아공의 쿠엔틴 티란티노 같은. 디스트릭트 6라는 구역이 이게 모델이 된 이야기예요. 약간 이태원 느낌.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하에 있었는데 뭔가 부동산 투자적 가치가 SF 영화긴 한데 차별에 대한 얘기. SF지만 시대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거. 계속 밀리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하듯이. 인간성 회복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으로. 전 세계 어딘가에서 와이파이 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셔서 한국어를 리스닝하실 수 있으시며 또 한글 자막을 읽으실 수 있는 그 모든 전 지구의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나사 빠진 SF쇼 나빠쇼 시즌2 오늘 두 번째 영화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저와 함께 또 이번 두 번째 영화를 또 풀어주실 최강 패널들 발제자님을 셀프 소개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제야 영화인이면서 장난감 박물관 대표 손원경입니다. 관장님이 편하세요? 대표가 편해요. 관장이라고 그러면 좀 뭔가 관장 같아서. 네, 박물관장. 네, 관장 같은 아니 건 그 뭡니까? 관장은 다른 관장이죠. 관장인데 관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예전에 실장이었던 적도 있고 팀장인 적도 어제가 있으니까.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냥 대표가 편해요. 오늘 뭐 이상한 걸 갖고 오셨는데 이 방송에 좀 기여하고자. 본인 장난감 많다고 자랑하시는 건 아닙니까? 자랑이 그냥 기여. 기여. 네, 좀 더 그리고- 여러 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렇게 선물 좀 할게요. 주시고 좀 그러시지. 다음번에 주실게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집단 단풍의 스토리 작가 김진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 빠진 뇌과학자의 컨셉을 맡고 있는 전지원입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시즌 2에 네. 첫 번째 출연. 예. 네,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긴장이 좀 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같이 방송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영화보다도 네. 뇌가 궁금한 사람이라 네. 제가 나사 빠졌다는 말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통화하는 데가 있네. 네. 저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작가님 혼자서 너무 네,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다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나랑이 네. 디스트릭트 9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오늘 김진 작가님의 발제로 네. 디스트릭트 9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이제 닐 블롬캠프 감독의 작품이고요. 제작자는 반지의 제왕을 만든 피터 잭슨 감독이고. 맞아. 이제 이 영화는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영화예요. They're spending so much money to keep them here when they could be spending it on other things. At least they're keeping them separate from us.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건 이제 실제가 아닌 상황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식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 영화를 만든 닐 블롬캠프 감독 자체가 남아공 출신이에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났고 나중에는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좀 약간 SF 덕후인 약간 이런 사람이라서 뒤에 엘리시움 채피 이런 이야기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디스트릭트 9은 닐 블롬캠프 감독의 어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베이스로 이제 만들게 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오는 디스트릭트 9이라는 구역은 실제로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디스트릭트 6라는 구역이 이게 모델이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 촬영도 그 디스트릭트 6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디스트릭트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구역, 지역. 예. 뭐 디스트릭트. 은평구, 육- 강남구 제6 이런 거예요? 제6구역 뭐 이런 거죠. 구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 예. 아. 그래서 미국에서 코너라고 많이 쓰죠. 미국 감사합니다. 강남구, 은평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1970년대 남아공 정부에서 그 디스트릭트 6에 있던, 그러니까 원래 거주하던 거주민 한 6만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이주시키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남아공은 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하에 있었는데,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백인 정권에 의해서 법률로 이제 공식화된 인종차별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백인, 흑인, 유색인, 뭐 인도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인종별로 다 분리를 해가지고 거주지도 따로 분리를 시키고, 뭐 통혼 금지시키고, 뭐 출입구역도 이제 분리를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되게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인종차별법이에요. 근데 이제 1966년에 정부에서 이 디스트릭트 6를 케이프타운에 원래 있던 디스트릭트 6라는 구역을 이제 백인 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원래는 백인이 안 살았고요.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제 원래 여기가 좀 나름 국제도시 같은 곳, 그러니까 부두랑 가까운 국제도시 같은 곳이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인도 사람들도 살았고 그다음에 뭐 백인들도 있었고 뭐 거기서 동인도 회사 이런 데서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근무하던 말레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원래 살던 곳이죠. 약간 이태원 느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나쁜 말이지만 이들 입장에선 유색인종. 그게 다 모여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 분리를 하려는 정책을 마음을 먹고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걸 했는데 이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디스트릭트 6라는 구역은 너무 많은 인종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장소니까 얘네들을 싹 다 정리해 버리는 게 굉장히 모범 사례처럼 얘네들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섞여 있는 곳이었겠죠, 걔네가. 그러니까 걔네들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백인을 딱 들어오게 해서 뭐 무역을 하는 기반도 갖춰져 있으니 그쵸. 거기를 그런 맞아요, 도시로 맞아요.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걔가 타겟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디안 보호구역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밀리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하듯이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저는 되게 웃긴 생각인데 이거 들었을 때 뭔가 부동산 투자적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그 네. 개발이 약간 그 지역이 자기들 백인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개발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럼 걔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른자를 도시가 땅이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피폐해졌을 것 같은데. 그냥 성무지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94년에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없어지고 폐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원래 살던 거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집을 이제 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36년 전에 쫓겨났던 거주민들한테 그 집을 지어서 열쇠를 이렇게 딱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어머. 정치적인 모션을 어머, 취하고 그러면은 1600세대 정도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고 상징적이었던 하더라고요. 거죠, 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넬슨 만델라한테는. 그 얘기는 영화로 안 나왔나요? 아니 근데 그게 만델라 영화 저는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영화에서의 되게 찜찜함이 약간 가셨어요. 근데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네. 정말 그대로 디스트릭트 6를 네. 그냥 나인으로 옮겨왔네요. 그쵸. 나인으로 감독이 옮긴 되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용기가 아주 용기백배네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가면 갈 이유가 없다 앞으로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사실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폐지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남아공 사회가 현실적으로 이제 인종차별이 사라졌느냐 하면은 또 그거는 아니죠. 아니거든요. 우리 남아공 네. 올림픽이 언제였죠? 월드컵이었나? 2000 네. 월드컵 2000 그때만 해도 문제 많았어요. 음. 거기 뭐 반대도 하고 뭐 네. 하고. 그때도 뭐 이미 네. 난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부의 70%를 한 10% 정도 되는 백인들이 맞아요, 소유를 맞아요.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흑인들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회로 진출을 할 때 뭐 관리자나 막 승용공 이런 거는 다 백인들의 차지가 그렇죠. 되고 좀 비승용공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게 이제 흑인들이 되고 이러면서 뭐 흑인 실업률은 뭐 28%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백인은 한 7%.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유리벽이 있는 거죠. 유리천정이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이 여담이지만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네. 이 당시에 남아공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백인 젊은 세대들도 이 정책에 반대했다고 그 영화에 기록이 생각 있는 나오거든요. 사람이면 반대를 많이 반대했다고 예. 나오는데 이 디스 6에게 전 전혀 거의 몰랐고 근데 이 과정에 상당히 폭력적인 일들도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네, 남아공. 많이 죽었죠. 그 네, 농장 많이 백인 죽었어요. 농장주들 피살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했죠. 남아공이 이제 흑백 갈등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더 이제 심화가 된 건데, 근데 만델라 대통령은 사실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를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집권을 위해서 백인들과 타협을 했다 이런 비난을 이제 굉장히 받았던 거죠. 실제로는 뒤에서는. 그래서 백인들이 이제 갈취한 어떤 흑인들의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을 해주고 원래 이제 무상으로 무료보험 이런 걸 해주기로 했던 어떤 흑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폐지를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백인들이죠. 그러니까 백인들의 백인들하고 지도층하고 이렇게 좀 샤바샤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욕도 좀 먹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닐 블롬캠프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어떤 만델라 대통령이 되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위협에 이제 가려져 있는데
그 남아공의 현실은 아직도 여전히 그 디스트릭트 6,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9의 세계와 연장선이다. 네, 디스트릭트 6의 연장선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거기 나오는 외계인은 유색 인종들이고 그렇죠. 상징하는 나머지 거죠. 사람들은 백인들이고 그리고 디스9은 청소하기 원했던 그들의 용어로 제 뜻이 아닙니다. 원했던 6 구역이었던 거고 그 와중에 그 청격정은 엄청난 유혈 사태와 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안 좋은 그런 폭력, 강제 이주 이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그 거네. 영화를 보면 되게 나오는 인상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게에 막 붙어 있잖아요. 외계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시대에 뭐 유색인종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뭐 벤치에도 앉을 수 없게 거기도 이제 백인 전용 막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되게 있었던 거를 거기 외계인으로 바꿔가지고 영화에서 이제 많이 써먹은 거예요. 정말 감독이 위트가 있네. 왜냐면 외계인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말은 사실 되게 설득력 있는 말이긴 하잖아요. 외계인이란 존재는. 근데 그걸 이제 바꿔 생각해보면 되게 끔찍한 말이기도 하고. 그냥 디스트릭트 6는 디스트릭트 숫자도 똑같이 이제 뒤집은 SF 영화긴 한데 어쨌든 외계인을 소재로 해서 그 차별에 대한 얘기, 인간성 회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영화도 왜 그 다큐멘터리 형식처럼 맞아요. 찍었잖아요. 그게 그것도 중요한 되게 포인트죠. 신기해.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영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진짜 그 정말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에서도 실제 지명을 그렇게 용감하게 딱 갖다 붙인 것처럼 그리고 9에서 뭐 6를 9으로 바꾼 정도 그런 것처럼 영화도 다큐멘터리로 딱 찍었는데 사실은 영화 이렇게 페이크 다큐. 이렇게 내용과 어떤 제목과 이런 게 다 되게 잘 매치가 되는 저 그 딱 보면서 To Die For라는 영화하고 아주 구성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맷 딜런이라는 남자가 죽고 그 용의선상으로 니콜 키덤에 오르면서 모든 가족들의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감독이 닐 블롬캠프인가요? 네, 이 사람이 그 아주 영화를 많이 봐. 그러니까 그 남아공의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그러니까 장르적 요소가 아주 그러니까 투다이포도 있죠. 에일리언도 있죠. 좀비도 있죠. 그리고 뭐 V 같은 드라마를 보한 것도 있죠. 그리고 제일 훌륭한 건 이 사람이 봤을 때 아마 그 시사라든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공부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조목조목 하나를 갖다 쓴 게 되게 분석적인 작업을 거쳐서 갖다 쓴 게 이게 딱딱딱딱 퍼즐 맞추기를 해서 쫙 맞춘 느낌이 나더라고요. 남아공 액센트가 또 영국 액센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샬토 코플라의 발음이요. 영어인지 이게 뭔지 몰라요. 약간 거센 소리가 좀 많이 나는 듯한 영어죠. 그리고 막 그런 소리 하니까 성대모사에 다니시네요? 이런 거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2년 전에 본 영화에 성대모사를 하시잖아요 지금.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로 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왜 미국 영화 보면 편안하고 영국 영화 보면 불편하고 그 프랑스 영화 보면 불편한 게 낯익지 않은 거라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거나 재밌을 것 같아요. 관점은 이번 화까지의 관점은 그겁니다. SF지만 시대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 그렇죠. 시대를 훌륭하게, 완전히 훌륭하게. 발표했을 때 아주 훌륭했다는 거고. 감독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외계인이 아니라 다른 소재나 다른 인종의 어떤 걸로 했으면 아마 남아공에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굉장히 외계인이 우리랑 되게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외계인. 우리가 외계인. 같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이다. 디스트릭트 9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마련해봤고요. 다음 화에서는 SF 영화로서 드디어 디스트릭트 9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직 SF 나바쇼
얘네들이 도대체 여기 왜 온 걸까? 원하는 대로 자기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걔네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아동케어할 수 있어요. 막상 성격을 보면 인간들이 더 못됐고. 편하게 보기 좀 짜증나죠. 그러니까 경복궁이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아요. 똑똑한 감독인데 그 뒤에 작품이 다 재미없고. 디스트릭트라니 좀 완전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 이도저도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이 디스트릭트 아니에요? 지구가 막고 있으니까 지구 부신다. 아! 왜 이렇게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외계인들이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쓰레기 가지고 네네네. 만드는 몇 년도 영화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안 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잘못됐나? 아니 모를 아니, 거예요. 아니.